거대한 스트레스를 우리는 두려워하고 이를 막아내려 발버둥친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사소해 보이고 악의도 없는 것 같은 누군가로부터, 심지어는 타인이 선의를 가지고 하는 행동으로부터 오는 미세한 스트레스들이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우리 내부에 퇴적되어 우리를 더 크게 병들게 한다. 안녕하세요. 숲속의 마음책방 강미정입니다. 오늘 혹은 요즘 스트레스로 느껴지는 일이 있었나요?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혔나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떨쳐버리셨어요? 어쩌면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스트레스인지도 모르고 나에게 스며들고 있는 아주 미세한 스트레스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바로 미세의 스트레스입니다. 저자는 롭 크로스와 캐런 딜론, 펴낸 곳은 21세기 북스입니다. 이 책은 아마존 자기개발 분야에서 베스트셀러로 꼽히다가 최근 번역이 돼서 한국에도 출간이 되었고요. 특별히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가 감수하고 적극 추천한 책이어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낯선 듯 낯설지 않아서 인상적이었어요. 처음 들어보는 조합의 단어인데도 미세먼지와 스트레스라는 말을 워낙 많이 들어서인지 이런 뜻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책을 찬찬히 읽다 보니까 내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사소하고 작은 스트레스들이 아니라 우리가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에 연구와 예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공감도 가고 새로운 관점도 많이 생겼습니다. 더 좋았던 건 미세 스트레스의 공격에서 나를 어떻게 지켜내고 어떻게 더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여러 인터뷰와 실제 예시를 통해서 상세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스트레스가 아주 많은 분들도 혹은 나는 요즘 스트레스 별로 없는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나의 긴 삶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김경일 교수가 미세 스트레스와 이 책에 관해 쓴 감수의 글과 이 책의 마지막 장 미세 스트레스에 맞서는 무기, 목적의식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감수의 글. 당신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탄력적으로 만들어줄 책. 모래 폭풍보다 미세먼지가, 폐기물보다 미세 플라스틱이 실은 더 위험한 것임을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다. 사실 이 지구상의 모든 일이 그렇다. 작은 퇴적물이 모여 큰 산을 만들고 작은 물줄기들이 모여 거대한 강을 만드니 말이다. 인간사도 예외가 아니다. 평소 먹는 음식의 종류, 앉는 자세, 잠을 자는 패턴 등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이어진다. 심하게는 목숨을 잃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착각한다. 나쁜 결과는 무언가 크게 잘못된 행동이나 원인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말이다. 심리학자들이 미국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당신은 다음 중 어떤 이유로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첫째는 총에 맞아 죽는 사고입니다. 둘째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죽는 사고입니다. 이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첫 번째 이유, 즉 총격 사고에 의해 죽을 위험이 더 클 것 같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실제 통계치를 확인해 보면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총격 사고에 의한 사망보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목숨을 잃는 미국인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대다수의 미국인은 총을 든 침입자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유지하는 데에 상당한 금액을 지출한다. 거기까지는 괜찮다. 문제는 언제든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자기 집 계단에 낡아빠진 카펫을 교체하는 데에는 인색하다는 사실이다. 보안장치를 유지하는 비용에 비하면 수십 분의 1인데도 여기에 지출하는 걸 아까워한다.
스트레스 역시 마찬가지다. 매우 강력하고 소위 빌런스러운 누군가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나 예기치 못한 큰 사건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즉 거대한 스트레스를 우리는 두려워하고 이를 막아내려 발버둥친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사소해 보이고 악의도 없는 것 같은 누군가로부터, 심지어는 타인이 선의를 가지고 하는 행동으로부터 오는 미세한 스트레스들이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우리 내부에 퇴적되어 우리를 더 크게 병들게 한다. 이 책은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새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쌓여 야금야금 일상을 갉아먹는 불청객, 미세의 스트레스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매일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도 어느 순간부터 의욕이 없어졌다거나 혼란을 줄 만큼 큰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도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거나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행복감보다는 우울과 침체를 느낀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들의 하루하루를 복기해보면 꽤 잦은 빈도로 심리를 건드리는 미세한 스트레스가 존재한다. 하지만 너무 작고 사소하기 때문에 굳이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고 그것들이 쌓여 어느 순간 불행하다는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특히 시간과 공간의 경계 없이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일을 해내야 하는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더 많은 미세 스트레스의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거대한 자연재해나 복면 강도를 걱정하기보다는 이러한 미세 스트레스를 조심하고 잘 관리하고 막아내야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솔직히 말해 필자 역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해 늘 허둥지둥 일에 쫓기며 이렇게나 노력하며 바쁘게 지내는데 왜 일이 계속 쌓이기만 할까 라는 고민으로 최근까지 고통받았다. 그러다가 저자들처럼 멀티태스킹을 멈추고 한 번에 하나씩 일을 처리해 나가는 습관을 들이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갑자기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집중력을 향상시킬 값비싼 영양제를 복용한 것도 아니다. 단지 미세 스트레스를 잘 관리한 결과로 삶의 활력을 되찾은 것이다. 내 삶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은 사소해 보이지만 분명하다. 우선순위 정하기, 회복 탄력성 유지하기, 다양한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 맺기, 삶의 목적의식 찾기 등 중요하지만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을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다. 이 책은 각자 삶에서 미세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게 돕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가 그간 간과해온 미세 스트레스가 일상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고 미세 스트레스의 공격으로부터 삶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저자들은 수많은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미세 스트레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친절하고도 치밀하게 알려준다. 일상을 가득 채웠던 미세 스트레스를 밀어내고 자기만의 삶을 잘 꾸려나가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가 다채롭게 들어있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책을 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짚고 있기에 무척 유용하다. 감수를 위해 책을 읽는 내내 저자들의 주장에 깊이 공감했다. 이런 책은 개별 연구들을 두루망라하는 성실함과 그 적용 사례들의 효과성을 관찰할 수 있는 통찰력을 모두 겸비한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심리학자인 나에게도 고마운 책이다. 우리 삶을 더 단단하고 탄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돕는 이 책을 읽고 당신의 삶에도 꼭 적용해 보길 바란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미세 스트레스에 맞서는 무기 3. 목적의식. 출발 직전에 출장이 취소된 마르코는 의도치 않게 귀한 휴가를 하루 얻었다. 출장을 위해 일정을 비워뒀기 때문에 반드시 출근에 맞춰야 할 시급한 일도 없었다. 평상시에는 아이들이 일어나기 한참 전에 출근하고 없었지만 이날은 부지런히 등교할 준비를 하는 아이들과 대화 몇 마디라도 나눌 수 있을까 싶어서 주방을 서성거렸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빠를 무시하고 준비하느라 바빴다. 아내도 집안일 몇 가지를 부탁하고는 급하게 차를 몰고 출근해버렸다.
이 귀한 하루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 10년 전이라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테니스나 치자고 했겠으나 무릎을 다친 이후로 테니스는 그만둔 상태였다. 이게 뭐람. 날씨가 이렇게 좋고 해야 할 일도 없는데 어디 갈 때도 전화를 걸 사람도 없네. 그는 차라리 출근을 할까도 생각했다. 빈집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던 중 마르코는 깨달음을 얻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지난 몇 년간 그는 가족을 비롯해 한때 그에게 크나큰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던 모든 활동에서 서서히 멀어졌다. 일이 너무 바빠서 어쩔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이런저런 취미를 내려놓고 싶은 유혹이 들더군요. 일종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간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얼른 승진하고 큰 돈을 벌고 싶어서 일과 커리어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다 아이가 생기면 육아와 직장일 사이에서 시달리며 자신을 위한 일을 할 시간은 남지 않게 돼요. 마르코가 말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는 야외에서 하는 많은 활동을 조금씩 포기했다. 그의 하루는 온갖 미세 스트레스로 가득한 장애물 코스 같았다. 그 외에도 이제는 집안 관리를 힘들어하면서도 요양원을 거부하고 집에 머물기를 고집하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는 것은 물론 지난 2년 동안 3번이나 바뀐 새 영업 관리자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다른 일은 할 시간이나 에너지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자신을 막아서는 미세 스트레스를 헤치고 나아가기에 급급했다. 그래서 그는 불행하지 않게 사는 선에서 만족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삶의 강한 목적의식과 의미를 갖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다. 연구를 하다 보니 마르코와 같은 이야기가 곳곳에 넘쳐났다. 기업에서 성취하고 승진하는 데에만 몰두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퍼뜩 들면서 한때 바라던 것과는 너무 다른 곳까지 와버렸음을 깨닫는 것이다. 그들은 입을 모아 딱 한 걸음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말했다.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쳐 더 많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조금 더 긴 출퇴근 시간을 감내하거나 출장을 더 많이 다녀야 하는 승진을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삶의 행로를 바꿔버렸다고 말이다. 그들의 개인적 삶의 이야기는 일 이야기뿐이었다. 무언가가 빠져 있었다. 대학교 다닐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삶의 불꽃이 사라졌죠. 한 사람이 우리에게 한탄했다. 목적의식을 뭔가 덧없거나 도저히 시간을 내어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처럼 여겨 거의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건 큰 실수다. 목적의식이란 추상적인 개념처럼 들리지만 미세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능력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목적의식과 전반적인 행복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영국의 과학자 앤드루 스텝토와 데이지 펜코트는 나이가 들수록 목적의식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주장한다.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지니는 것은 사회적 정서적 유대가 조각나고 사회적 참여가 떨어지고 건강 문제로 인해 개인의 선택지가 줄어드는 중장년 이후에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서 강력한 의미를 찾게 되면 미세 스트레스를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며 전보다 좀 더 견디기 쉬워진다. 삶에서의 목적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더 커져서 두려움이나 불안에 떨 가능성이 낮아진다. 또한 역경이 닥쳤을 때 용기 있게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기가 더 쉽다. 목적의식을 찾고 알 때의 혜택은 단순히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이유가 생기는 것을 넘어선다. 목적의식이 있으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한 삶의 의미는 숙면과 더 나은 회복 탄력성으로도 이어진다. 심지어 강한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증거도 있다. 신경과학은 목적의식이 두뇌 기능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한 연구에서는 목적의식이 강하면 두려움과 불안을 담당하는 부위인 편도체의 반응이 조금 느려지고 집중력 분배, 의사결정, 충동 조절 같은 고차원의 기능을 담당하는
전측 대상 회피질이 더욱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목적의식이 공포 반응을 낮추고 이성적인 생각이 우선하도록 해주어 스트레스가 큰 상황을 더 잘 관리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삶의 목적의식이 크다고 답변한 사람들이 기억력, 실행기능, 그리고 전반적 인지력 시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목적의식은 미세 스트레스에 맞서도록 돕고 더 적극적으로 사고하게 해준다. 목적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 두려움이나 불안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 또한 역경이 닥쳤을 때도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쪽을 택한다. 우리는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목적의식이 갖는 신경학적, 생리학적 효과를 확인했다. 우리와 인터뷰했던 사람 중에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미세 스트레스를 남들과 다르게 경험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정체성 자체가 업무 위주로 돌아갔던 사람들에 비해 사소한 일에 집착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다. 또한 $50만 보너스를 받으려면 가족 전체가 이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과감히 그것을 포기했던 매튜처럼 삶에서 포기해야 할 것과 중요한 것을 잘 파악했다. 이처럼 긍정적인 균형이 시간이 흐르며 더욱 축적되면 엄청난 건강과 행복의 혜택을 경험했다. 물론 우리의 행복에 목적의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목적의식을 찾기가 반드시 쉬워지는 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헤쳐나가느라 바빠서 가치 있는 목적의식을 찾고 집중하는 데 시간을 쓰는 호사를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라. 당신이 매튜보다는 일 말고 다른 아무 할 일이 없었던 마르코와 비슷한 편이라면 우리가 희망을 제시할 수 있다. 당신도 목적의식을 찾을 수 있고 그러기 위해 엄청난 삶의 변화나 색다른 경험을 거쳐야 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우리가 인터뷰한 사람 중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지루하다고 할 법한 활동에서 목적의식을 찾는 데 뛰어났다. 삶의 목적의식을 어떻게 찾을까? 인간관계를 통해 목적의식을 창출하는 것은 3가지 구체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첫째, 힘든 상황에서 끈기 있게 노력하게 도와준다. 힘든 시기를 싸워 이겨낼 더 광범위한 이유를 알기 때문이다. 둘째, 미세 스트레스가 아무리 감정적 대응을 유발하더라도 보다 이성적으로 행동하게 도와준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목적의식은 우리 두뇌의 두려움을 관장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반응의 속도를 늦추고 의사결정과 충동 조절을 도와주는 고차원적인 기능을 발동시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적의식은 미세 스트레스를 좀 더 견디기 쉽게 만들어준다. 힘든 시기를 지나는 동안 그것을 버티고 이겨내야 할 이유를 상기시켜주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지금 바로 목적의식 구축을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논하고자 한다. 삶을 완전히 뒤엎을 필요 없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공동체 속이든 인간관계를 통해 목적의식을 찾고 일상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목적의식 생성 방법을 알아보겠다. 다른 사람들을 도울 기회를 잡는다. 작은 것이라도 남들에게 내어주는 행위는 확실한 목적의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배웠기 때문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왜 목적의식을 만들어주는지 과학적인 설명도 가능하다. 그것은 과학자들이 종종 행복주의와 쾌락주의적 행동의 차이점이라고 제시하는 바에 뿌리를 두고 있다. 행복주의적 활동은 외부에 초점을 두며 우리가 남들에게 내어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 용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미덕과 우수성, 우리의 최고의 모습의 추구라고 설명한 것에서 유래됐다. 반대로 쾌락주의적 활동은 내면에 초점을 두며 보다 일시적인 욕구 충족과 관련이 있다. 최신 전화기를 사고 비싼 돈을 들여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고 새 영업 계약을 따내는 것 등이 쾌락주의적인 활동일 수 있다. 그 자체로 나쁜 것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쾌락주의적 보상으로 인생이 지배된다면 장기적인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선택을 내릴 수 있다. 신경과학 분야에서 새로이 밝혀진 바에 의하면 나눔처럼 쾌락주의를 초월하는 활동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한 연구에서 MRI를 이용해 실험 참가자가 돈을 주거나 받을 때 두뇌에서 보상을 관장하는 복부 선조 영역에서 어떤 신경 활동이 일어나는지 관찰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주는 상황에 관한 질문, 예를 들어 돈을 준다면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를 받았을 때 높은 보상 활동이 일어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받는 상황에 관한 질문, 예를 들어 돈을 받는다면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를 받았을 때 보상을 관장하는 부분에서 높은 활동이 나타났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났다. 1년 뒤 각 그룹에서 경험한 우울 증상을 측정하자 돈을 주는 상황에서 두뇌가 반응을 보였던 참가자들은 우울 증상이 줄어든 반면 돈을 받는 상황에서 보상을 받았다고 느꼈던 사람들의 우울 증상은 늘어났다. 쾌락주의적 활동은 더 많은 쾌락주의적 활동을 낳는다. 물질적 부를 얻으면 더 많은 물질적 부를 원하게 된다. 학자들은 이를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른다. 하지만 쾌락주의적 활동을 통해 얻은 기쁨은 두 가지 이유로 쉽게 사라진다. 첫째, 열망이 커진다는 것은 새 옷, 차, 집, 전화기, 컴퓨터 등등에도 금세 익숙해져 또 다른 새 것이나 더 좋은 것을 얻는 즐거움을 추구하게 된다는 뜻이다. 둘째,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다 보면 큰 집이든 좋은 휴가든 최고 기업과의 면접이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과 쾌락주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자꾸만 찾게 된다. 쾌락의 쳇바퀴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사회적 기대치에도 영향을 받는다. 완벽한 부양자나 부모 등등이 되고 싶은 욕구는 좋은 의도에서 나오긴 하지만 이러한 목표는 동시에 우리를 같은 쳇바퀴 속으로 밀어넣는다. 우리의 수행 능력을 고갈시키는 미세 스트레스는 거의 항상 우리를 실패로 몰고 간다.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고 단 한 가지 미세 스트레스만도 몇 시간씩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우리의 부족한 점만 떠올리고 자책하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이미 들이고 있는 수고와 노력은 최소화시키고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자책만 거듭하는 것이다. 성공의 기준을 점점 더 높이면서 그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 자신만 탓한다. 이러한 미세 스트레스의 악순환은 우리를 지치게 한다. 10%의 사람들도 성공이라는 물질적 함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들 역시 회사에서 고성과자로 인정받으며 그에 따르는 높은 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물질적 획득을 자기 정체성의 중심점으로 삼지 않는다. 그들의 목적의식은 돈이나 사회의 기대 같은 것들과 분리돼 있고 그것이 쾌락주의적 삶의 압박을 초월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 연구에서 리더들이 업무상 목적의식의 원천에 대해 가장 열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멘토링할 때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서비스 기업의 고위 직원인 나탈리아는 신입 직원을 도우며 대화를 나눌 때 업무 관련 목적의식의 새로운 원천을 찾았다고 했다. 나탈리아는 신입 직원들이 리더들과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에 멘토로 자주 참여하고 있었다. 직원들과 대화를 할 때는 그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었다. 먼저 자신의 커리어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회사의 성과 기반 문화를 논의한 다음 신입 직원에게 출신과 배경에 대해 몇 가지 형식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그도 이런 대화를 즐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시간은 일종의 자기 홍보라고 여겼다. 아래 직원들의 눈에 조금 접근하기 쉬운 리더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HR팀으로부터 호의를 얻을 생각이었다. 그런데 제니라는 이름의 신입 직원을 만나 그런 대화를 나누었을 때에는 자신보다 제니의 이야기에 더 흥미가 생겼다. 제니는 30대 초반이었는데 최근에 대학교를 졸업했다.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고 뒤늦게 직업 전선에 뛰어든 그는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며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싶어 했다. 그런데 직장 일과 가사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걱정하고 있었다. 어떤 조언이든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제니는 나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탈리아는 자신이 제니의 커리어에서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 이렇게 제안했다. 나도 정기적으로 지금처럼 커피 한잔하며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아니, 혹시 다른 사람들도 몇 명 더 초대해서 자유롭게 대화할 시간을 마련한다면 도움이 될까요? 그룹으로서 서로에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니는 역할 모델이라고 생각한 사람과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대단히 반가워했다. 한편 나탈리아는 단순한 지시와 성과만 논하는 온보딩 회의나 주기적인 성과 검토가 아니라 아래 직원들과 더욱 의미 있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길이 생겼다고 생각했다. 제가 힘들게 얻은 경험과 세월을 돌연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저는 진정한 멘토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겠더군요. 나탈리아의 말이다. 어린 직원들과 인간관계를 맺음으로써 나탈리아는 새로운 것에 눈을 떴다. 신입 직원들은 일에 대해 색다른 시각을 갖고 기술적으로 다른 도구를 쓸 줄 알았으며 협업하는 방식도 달랐다. 그 역시 그들로부터 배울 점이 많았다. 나눔은 다양한 형태를 띈다. 누군가의 기여에 감사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담아 안부를 물을 수도 있고 공감을 보일 수도 있고 작은 쪽지를 전하거나 기사 같은 것을 공유할 수도 있다. 남들에게 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라면 누군가에게 멘토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지위를 인정해주는 셈이 된다. 연구를 하다 보니 나눔이 주는 중요한 혜택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에 대해 창의적으로나 광범위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역할과 목표를 찾는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나 재미의 기준에 맞춰 아무 성취감 없는 역할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일상에서 목적의식을 찾은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 정의 내린 다음 그러한 역할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구성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요소로 미세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자신이 직장이나 삶에서 원하는 모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상호작용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의식적인 의사결정을 내렸다. 평생 육상선수로 살아온 이블리는 사회에서 내린 엘리트 선수의 정의를 통해 자신을 규정지었다. 수십 년 동안 그녀는 개인 최고 기록을 통해 자신의 성공을 측정했다. 이러한 기쁨을 남들과 함께 나누기도 했지만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룹은 점점 더 작아졌고 결국엔 함께 시간을 보내는 선수 몇 명만 남게 됐다. 1분 1초를 다투며 치열하게 훈련하다 보니 캄캄한 새벽에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홀로 달리는 일이 잦았고 그가 그렇게도 소중히 여겼던 대학교 시절 팀 동료들과 나누었던 웃음이나 공감 같은 것은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다. 한 해라도 기록을 갱신하지 못하면 동기나 훈련이 부족했다며 스스로를 탓했다. 결국 그는 개인 최고 기록이 자신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건 그가 생각하는 재미가 아니었다. 그가 달리기를 하며 좋아했던 것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팀의 일원으로 생활하던 것이었다. 그것이 그가 추구하고 싶었던 목적의식이었다. 이것을 깨달은 후 그는 딸과 딸의 가장 친한 친구 그리고 그 친구의 엄마와 함께 달리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녀와 보조를 맞추지 못했지만 그는 속도와 거리를 그들에게 맞추었다. 4사람의 그룹은 점점 규모를 확장해 여성 러닝 그룹으로 발전했다. 달리기는 이블린이 그토록 좋아했던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한 수단이 됐다. 그는 초보 러너들에게 멘토가 돼주고 모두가 사랑하는 활동을 함께하며 시간을 보내는 데서 즐거움을 찾았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러너라고 여겼지만 더 이상 엘리트 선수로서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달리지 않았고 자신을 거세게 몰아붙이지도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목적의식을 찾았다. 이것이 바로 10%의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가 발견한 마법 같은 순간이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며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방법을 찾았다. 그저 이미 하고 있는 활동을 아주 조금 바꾸었을 뿐이었다. 그들은 목적의식으로 채워진 삶을 즐겼으며 의미 있는 삶이라는 개념을 언젠가 달성할 목표쯤으로 여기며 미뤄두지 않았다. 10%의 사람들이 일상에서 목적의식을 얼마나 명확하게 찾고 설명하는지 보면 놀라울 따름이다. 그들은 자신이 매일 세상에 사소한 기여를 하는 데서 기쁨을 얻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각양각색이었다. 생명공학 회사의 한 리더는 딸에게 성공적인 여성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했다. 우리와 인터뷰했던 또 다른 고위 임원은 회사의 독특한 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데서 소명을 찾았다. 인원 감축 과정에서 해고되는 직원들이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도록 돕는 것을 최우선시했던 관리자도 있었다. 그리고 한 투자은행가는 투자금을 모으는 데 대단한 목적의식 따위는 없지만 팀원들을 개발하는 데서 큰 의미를 얻는다고 했다. 이런 사례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10%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련해 인생 역할과 우선순위를 정의하고 성취한 다음 그러한 역할을 뒷받침하는 활동을 의식적으로 만들어내고 그렇지 못한 활동에서 벗어남으로써 개인적 목적의식을 찾았다는 점이다. 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삶의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다. 제가 이 책의 여러 좋은 내용들 중에 마지막 부분, 미세 스트레스에 맞서는 무기, 목적의식을 소개해드린 이유도 개인이 삶의 의미를 발견했을 때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책의 내용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것이 얼마나 나를 건강하고 단단하고 의미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지 깨달았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무언가 나누고 도울 것이 없는지 찾아보려 합니다. 오늘도 숲속의 마음 책방에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